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에 앞서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사랑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있었다면 그 고백을 하기 전 생각을 해봐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또는 사귀는 사람이나 맘속에 따로 상대를 둔 건 아닌지, 이건 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고백을 하는 본인도 또 고백을 듣는 상대도 당황하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에 상대가 고백을 거절하면 그럼 깔끔하게 돌아서는 게 당연한 미덕이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해 벌어진 너무도 엽기적인 사건이죠. 시작은 2009년 1월 21일. 미국 버지니아의 한 경찰서로 흉기 난동 사고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장소가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에 있는 카페래요. 경찰은 이 신고에 바짝 긴장했어요. 그럴만도 한 게 그때로부터 2년 전인 2007년에 전 세계를, 우리 한국에도 전해진 정말 엄청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거기 바로 버지니아 공대 그곳입니다. 범인은 조승희, 한국인이라서 더욱더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신고자가 그런데요, 그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접수가 되니까 경찰이 더욱더 민감해진 거예요. 학교 또한 곧장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참고로 이 버지니아 공대는 2년 전 그 총기 난사 때문에 그 이후에 자체적인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나 학교에서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교내에 있는 모든 인원에게 긴급 알림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었죠. 그날 6만 통의 문자가 실시간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계속 발송이 되었고요. 학교 또한 30분 만에 완전히 봉쇄됩니다. 동시에 엄청난 경찰 병력이 우르르르 학교 곳곳에 배치되었고요. 다들 긴장한 거예요. 자, 그렇게 현장에 도착해 봤더니 생각보다도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카페테리아라고 불리는 소위 학교 식당인데, 거기에서 한 남성이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거기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바닥에 축 늘어진 여성의 시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없어요. 경찰은 멍하게 서 있는 이 동양 남성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포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도 범인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이름은 주혜양, 1984년생으로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이요. 그는 대학 교수 아버지와 의사 어머니, 부유하고 엘리트 집안 출신의 아들입니다. 주혜양 역시 부모를 닮아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중고 시절 1등은 물론이고 대학까지 가서도 각종 대회를 휩쓸고 다닌 만큼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죠. 특히나 그는 영어에 재능이 있었는데 전 중국 영어 대회에서 1등을 했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중국에서 석사까지 마쳤고 이후 2008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 와서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도 장학금을 받을 만큼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물론 처음 미국 생활이 쉬운 건 아니었죠. 과제 양도 엄청나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가 또 빠르게 적응을 하더니 불과 몇 개월 후 조교 자리까지 따냅니다. 자기도 바쁠 텐데 다른 학생들까지 도와줄 정도로 인간관계도 좋았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동기들과 교수는요, 주혜양이요? 그 사람 굉장히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입을 모아요. 그런 그가 지금 이 현장에서 머리를 들고 서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주변 사람들 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양흔, 1986년생으로 주혜양과 같은 중국 출신 유학생입니다. 원래 그녀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18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로 모든 교수진이 놀랄 만큼 굉장한 성적을 거뒀고 덕분에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 명문으로 꼽히는 버지니아 공대에 오게 된 거죠. 이렇게 죽어라 공부한 이유는 미국에서 교수가 되는 게 그녀의 오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월 8일 양은은 꿈에 그리던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미국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았죠. 같은 북미권 문화였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이전부터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뒀거든요. 그리고 이때 양은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게 바로 주혜양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오기 전까지 주혜양을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양은은 그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신뢰를 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 주혜양이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좀 잘 나가는 천재로 유명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명문대를 다니고 있죠. 또 조교도 하고 있죠. 유학생 대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판이 대단했던 겁니다. 양은 입장에서는 그것만 봐도 충분히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의지할 만해 라고 느꼈고 더욱이 직접 만나보니까 사람도 너무 괜찮아요. 그는 사실 주혜양은요, 미국에 도착한 양은을 위해서 직접 공항까지 픽업을 나왔더라고요. 이후에 복잡한 신입생 행정 업무까지 모조리 도와주고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선행은 계속됩니다. 당시가 아직 1월이라서 기숙사가 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은은 임시로 지낼 호텔, 숙박을 알아보던 중인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이때 주혜양이 뜻밖의 제안을 했죠. 자기 자취방에서 그 잠시나마 같이 지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유학생이라서 돈이 넉넉치 않은데 호텔비는 정말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양은은 주혜양의 자취방에 임시로 짐을 풀게 돼요. 근데요, 사실 이 두 사람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얘기를 한 거고. 아직은 낯선 이성이에요? 한 집에만 있는 게 영 불편했죠. 결국 예정보다 빨리 4일 만에 저 안 될 것 같아요. 저 좀 방을 구할게요. 하고 양은이 자취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은도 여기 집주인도 좀 불편할 거야 라고 배려를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혜양의 생각은 달랐죠. 그가 여태까지 호의를 베푸는 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양은한테 푹 빠져있던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난 지는 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전에도 연락 계속 했고 또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자기 스타일인 거죠. 그 사랑에 빠졌는데 어쨌든 학기가 시작됐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어울립니다. 그럴수록 주혜양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어느 순간 그래, 양은 쟤도 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 사랑하는 거야 라고 믿기 시작해요. 그 계기가 조금 웃긴데요. 먼저 양은이 그 신입생의 인적사항 이런 걸 기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비상 연락망에다가 첫째 칸은 엄마, 두 번째 칸은 누굴 하지? 하다가 주혜양 전화번호를 넣게 돼요. 일단 미국에 아직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공항에서 제일 먼저 픽업해준 사람이잖아요. 또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줬고요. 근데 이걸 본 주혜양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내 이름을 저기다 적었네? 내가 그만큼 특별한가? 사실 이에 앞서서 양은이 자기 자취방에 들어오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자기한테 호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거고요. 근데 주혜양은 완전히 오해에 오해가 쌓이게 되죠. 결국 그는 양은도 자기를 좋아한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때 너나 나나 어차피 둘 다 서로를 흠모하니까 이제 사귀자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양은의 반응이 의외였죠. 선배님,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요. 죄송해요. 너무 좋은 선배지만 제가 이성적인 매력 그쪽은 아니거든요. 정중히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니죠. 누가 날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 좀 나도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냐 하고 여기서 마음을 접는 게 보통일 겁니다. 근데 주의 양은 달랐어요. 곰곰이 생각에 빠진 그는 양은이 내 고백을 거절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내린 결론, 자기 머릿속에서 내린 결론이 제가 미국에 온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겠다. 아니, 머리가 그렇게 좋다는데 사람의 마음을 잘 읽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전히 초긍정의 마음을 끈질기게 유지하면서 양은에게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하며 구애를 했죠. 여기에 양은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짜증도 났어요. 아니라는데, 별로라는데 왜 계속 이러냐고요. 결국 고민하던 그녀는 주의 양을 떼어내기 위해서 그간 말하지 못한 걸 털어놓게 돼요. 사실 자기는 중국에 이미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였죠. 이걸 듣게 된 주의 양이 그제서야 현실을 파악합니다. 큰 충격과 좌절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의 양이란 사람의 삶을 좀 살펴보면 어릴 때 집에 돈도 많죠. 자기도 머리 좋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자전거, 컴퓨터, 드론, 비싼 것도 뭐든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학대회, 영어대회, 과학대회 그거 좀만 공부하면 다 1등이에요. 그렇게 지금 현재에도 명문대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조교를 하고 있고요. 즉 그는 원하는 걸 모두 얻었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의 마음을 얻는 건 달라요. 그는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 거절이란 걸 맛보게 된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컸는데 그럼 이제 양은에 대한 마음을 접을까요? 다음 날인 2009년 1월 21일 주의 양은 또다시 양은에게 연락을 합니다. 무시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막 몇십 통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받았고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돼요. 양은도 그냥 이참에 관계를 좀 확실히 정리하고자 했죠. 그날 저녁 7시 이 두 사람은 교내 카페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됩니다. 여자 쪽 양은이 다시 한번 왜 고백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주의 양은 굉장히 덤덤한 표정으로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죠. 그러다 일은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주의 양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품 안에 숨겨둔 그걸 꺼내요. 길이 20cm 되는 도축용 칼이었습니다. 그는 그걸로 즉각 앞에 있던 양은의 목과 얼굴로 막 칼을 휘둘러요. 양은은 너무 놀래서 미처 도망가지도 못했고요. 그냥 그 손으로 칼을 잡고 막 필사적으로 막아보려고 했죠. 근데 성인 남성을 어떻게 당해내요? 힘이 너무 셌고 결국 그 칼날은 그녀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피를 뿜으면서 양은이 쓰러지는데 주의 양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계속 칼질을 하더니 끝내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머리를 한참 동안 들고 현장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거 너무 상상만 해도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데 그렇게 양은 고작 22살의 젊은 나이로 그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건 미국에 오고 고작 1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나 중간에 못 들었나? 내가 놓쳤나 싶지 않으세요? 아니 엘리트 중국 유학생이 사랑 고백을 했다 갑자기 칼을 들고 머리를 잘라? 저도 어떻게 이런 전개가 가능한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 범인 주의 양이 이전에 폭력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저녁에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이 캠퍼스 내의 카페였기 때문에 상당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죠. 막 다들 깍 소리 지르고 눈앞에서 엽기적인 현장이 펼쳐지니까. 곧이어 식당 직원이 신고를 하면서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긴급 알람 오고 막 교직원 학생 다 대피하고 건물 봉쇄되고 총든 막 스왓 경찰 병력까지 때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의 동기는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여성을 목을 베축인 거.
결국 주혜양은 바로 현장에서 연행됩니다. 당시 미국 언론에서도 이게 말이 돼? 이 사건을 막 크게 보도하면서 이 주혜양 분명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야 라고 약간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똑같이 접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초점이 범인 주혜양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양은을 탓하는 황당한 여론이 일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그 양은 걔가요, 원래 캐나다에서도 남자들을 꼬시고 다녔대요. 이런 루머. 그리고 애초에 왜 잘 모르는 남자집에서 지낼 생각을 하냐고요. 돈 아끼려다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비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글쎄요. 잠시 선배 집에서 신세를 진 양은과 만난 지 13일 만에 차였다고 살인을 저지른 주혜양. 이 둘 중에 욕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중국에서 이런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양은의 동창생들과 지도교수까지 나섰죠. 그녀는 워낙 외향적이고 활달했다. 남녀를 막론하고 친구 자체가 많았다. 남자를 꼬시고 다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걸 해명하게 됩니다. 그 해명 자체도 좀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녀는 대학 시절에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내에서 알바도 계속했고 또 자기 돈 관리도 엄격했다고 해요. 쇼핑 잘 안 하고 화장품 살 돈도 아깝다면서 맨 얼굴로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워낙 검소했기에 그 단 며칠의 호텔 값을 아끼는 것도 그녀에겐 굉장히 중요했을지 모른다는 설명이죠. 나중에 알려졌는데요. 사실 양은이 주혜양한테 정당한 숙식비를 제공했대요. 비록 며칠 안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고마웠다 하면서요. 그 기본적인 예의는 있는 거예요. 한편 범인 주혜양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도 사건 후에 속속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정말 모두가 생각했던 대로 엘리트 천재였을까? 대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활발한 이미지와 달리 그의 성적은 굉장히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워낙 유학생 대표에 이것저것 하느라고 성적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기 몇 개월 전 2008년 학기 말에는 아예 재적 경고까지 받았을 정도죠. 그럼에도 여전히 유학생 대표다 이러면서 새로 애들 오면 챙기고 모임하고 자신의 명예와 이미지 신경 쓰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성적이 갈수록 이제 떨어지니까 중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중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상담한 적도 있었어요. 즉 알고 보면 주혜양은 속은 막 썩어서 타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그런 사람이고 싶었던 거죠. 이걸 토대로요, 주혜양은 꽤 심각한 가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추측됩니다. 가면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우울증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이 사람이 과도하게 명랑한 척을 하는 거죠. 주로 이건 자존심이 강하고 남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는 또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또 마침 보니까 주혜양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토대로 전문가들은 그가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이 있었고 거기에 약간 가족력의 조현병 증세까지 함께 발현한 게 아니냐라고 분석해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치료를 놓친 거고요. 솔직히 그렇게 조현병이 그때 이렇게 발현한 거다라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건은 좀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추후 주혜양이 왜 그토록 양은에게 집착했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지는데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그녀를 만나기 전인 한 달 전인 2008년 12월에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우연히 신부의 가터벨트를 받게 됩니다. 주혜양이요. 이게 서양식 결혼에서는 신부가 차고 있던 가터벨트 이렇게 던져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케 같은 개념으로요. 그날 주혜영이 이걸 받았는데 또 하필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은이 SNS로 말을 걸어온 겁니다. 자기도 이 버지니아 공대로 가는데 무슨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근데 이때 남성이
이 여자가 혹시 나의 운명의 상대가 아닌가? 라고 너무도 단순한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어쩌면 그녀를 만나기도 전부터 그녀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그녀와의 아이들, 가정 이런 걸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막상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 또 뭐 중국에 뭐 원래 사귀던 남자가 있어? 여기에 좌절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끝내 목을 베는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실제로 그의 오만함은 양은에게 고백을 거절받은 직후 이 일기장에 남겨둔 글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양은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교육이나 배경에서 나와 비교할 수 없다. 오직 나만이 그녀의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다. 약간 이 사람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병에 걸린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검거된 주의 양은요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데 또 거기서도 자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2010년 4월 재판대에 올라 덤덤하게 모든 범행을 인정했죠. 그리고 여기서 양은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도 전했습니다.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남은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족함 하나 없이 인생에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자만했던 엘리트 천재. 어쩌면 그 비뚤어진 자만이 스스로를 괴물로 만든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9월 3일 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아버지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사망하고 말았죠. 경찰이 즉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A씨의 남편 장씨였는데요. 이 장씨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길고 날카로운 일본도로 아내의 배를 여러 차례 찔렸고 그 살해 혐의로 즉각 경찰에 체포됩니다. 유례없는 잔혹한 살인사건. 부부 사이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근데 이혼의 원인 자체가 남편의 가정폭력이었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 심한 의처증까지 아내와 두 아이들을 남편이 계속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경제권마저 다 움켜쥐고서 이 가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스토리는 장 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좀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장 씨는 온 집안에 음성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아내의 핸드폰에는 위치 추적 어플을 깔도록 강요했고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본, 그리고 녹음 내용까지 수시로 체크하게 이르렀죠. 그러면서 아내가 지인들과 연락하는 것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뭐 남편이 아니라 감금과 속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여나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죠. 숨진 A씨는 결혼 생활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감내했죠. 사실 그간 남편이 그 아내의 경제권을 뺏은 것뿐만 아니라 뭐 따로 알바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까지 다 감시하고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혼자서 제대로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에는 남편이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집니다. 결국 2021년 4월 장 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기까지 하는데요. 이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길이 1m 정도 되는 장검, 일본도를 이 집 침실에 보란듯이 꺼내둡니다. 아니 1m 정도 되는 그 일본도가 다들 집에 있지 않잖아요. 가정집에서 보기가 힘든 물건인데요. 특히나 이건 흉기로서의 위험이 있어서 소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둔 상태였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싶었는데 장 씨가 뭐 특별한 범죄 경력이나 정신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장 씨가 이 일본도를 가지고 아내를 협박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집에다 이 칼을 두고요. 행여라도 아내가 이거 너무 무섭지 않냐 하면서 치워두면 즉각 다시 침실에 꺼내줬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살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 A씨도 망연자실했죠. 칼로 협박하는 남편. 그녀 또한 같이 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결국 가출을 결심하는데요. 당시 아이들 또한 정말 이대로라면 아빠가 엄마 죽일 것 같아요 하면서 울부짖었고 끝내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나서기로 합니다. 그렇게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최소한의 집만 챙겨가지고 뭐 도망치듯 친정으로 도주했죠. 근데 이러면 남편이 금방 쫓아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때 A씨가 접근 금지 신청도 해뒀다고 합니다. 이게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분노한 장 씨는 뭐 법이고 뭐고 무작정 A씨 친정집 앞으로 찾아오기를 반복했죠. 그 사이에 A씨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또한 이 아내를 올가맬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카드를 모두 정지시켜버려요. A씨의 수중에는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예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고 나서 받았던 실업급여 수당 이걸로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돈으로 아이들의 옷 한 벌 사주기도 빠듯했다고 하는데요. 이때쯤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예상한 듯 장 씨가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집에 와서 옷이라도 가지고 가 라는 연락. 분명 A씨는 집에 가서 남편을 마주하면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장 씨가 집을 비웠을 때 조심히 다녀오기로 하죠. 그게 2021년 9월 3일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A씨가 친정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하게 돼요. 오후 1시라면 남편이 절대 집에 없을 시간이었죠. 근데 친정아버지까지 모시고 갔다는 건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는 건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기에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보통은 부모님들에게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괜히 미안함과 또 죄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잘 없죠. 하지만 A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같이 가달라고 했을 만큼 얼마나 장 씨를 두려워했는지 정말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A씨가 정말 빨리 옷만 챙겨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그새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 끝에 A씨가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내가 옷을 가지러 왔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남편 장 씨는 옳다구나 했겠죠.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2시까지 가겠다. 그리고 직접 열어주겠다. 라는 그의 말. 별 수 없이 A씨와 아버지는 약 1시간가량 장 씨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장 씨가 등장했고 아내와 장인을 한번 쑥 훑더니 이내 순순히 집 문을 열어주었죠. 이제 빨리 물건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씨와 아버지가 모두 이 집에 들어선 순간 장 씨는 곧바로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A씨는 아이들 방에서 짐을 빨리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니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A씨는 이미 조정 날짜가 다 나와서 이제 취하 못한다. 이혼 조정일에 얘기하자 라면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돌아온 장 씨의 대답. 그럼 죽어. 이 말을 뱉자마자 장 씨가 안방으로 가서 그 침실에 꺼내뒀던 일본도를 들고 나왔고요. 곧장 A씨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죠. 경악한 A씨가 아빠 살려줘! 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제 친정 아버지가 장 씨 사위를 말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장 씨는
A씨 친정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배를 일본도로 2차례 찌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온몸으로 장씨를 막아냈고요. 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죠. A씨가 피를 흘리면서 겨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그녀는 배에서 장기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죠. 아버지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피를 흘리고 있는 딸은 왠지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딸을 품에 안게 되는데 피를 토하던 딸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해요. 우리 애들 어떡해. A씨는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안고 울부짖었죠. 이송된 병원에서 A씨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범인 장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고요. 정말 너무도 끔찍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뉴스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이런 곳을 통해서 이야기가 더 빠르게 번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건 발생 며칠 후에 바로 A씨의 고등학교 친구라는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건 전후로 죽은 A씨가 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또 A씨를 향한 이 장씨, 남편의 집착과 폭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 황당하게도 남편 장씨가 무려 외도를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요. 생전에 이 A씨가 남편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발견하기까지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분노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외도를 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A씨가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참고로 추후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장씨가 뭐라고 하냐면 먼저 아내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벌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요. 한편 굉장히 최근인 2022년 7월 또 한 번 이 사건과 관련된 온라인 글이 등장했습니다. 제목은 저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딸입니다. 피해자 A씨의 첫째 딸 B양이었죠. B양은 이 글에서 내내 장씨를 아버지가 아닌 살인자로 부르면서 강한 분노와 울분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A씨가 생전에 겪었던 폭행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생이 이 장씨로부터 당한 학대까지 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 글을 보시면 정말 꾹꾹 눌러 담은 분노가 느껴져서 너무도 마음이 아픈 글이었죠. 그런데 B양이 글을 쓴 이유는 뚜렷합니다. 가해자 장씨가 숨진 아내가 먼저 외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가정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외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피해자 탓을 하거나 조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딸 B양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는데요. B양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과거 엄마가 잠시 외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만 그거 누구보다 이걸 부끄러워하셨고 이후에는 가정과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외도의 증거를 잡겠다면서 툭하면 이 딸 B양과 동생을 볼모로 잡아서 엄마를 협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정폭력도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을 때 딸 B양에게 장 씨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엄마 남자 있지? 라면서 추궁했다고 합니다. 결코 이렇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딸에게 쉽게 뱉어서는 안 될 말이겠죠. 한편 장 씨의 외도는 한술 더 떴습니다. B양이 4살 때부터 외도를 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고 딸은 그 내연녀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건의 원인을 엄마로 돌린다?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B양은 이런 말을 덧붙였죠. 죽은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끝까지 했어도 엄마의 외도 사실보다 지난 6년간 엄마가 살인자에게 당한 일들이 더 큽니다. 한편 딸 비양은 장 씨의 노트에서 형사 전문 로펌의 명함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진 않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비양의 해석에 따르면 장 씨가 사전에 엄마를 죽일 이 살인을 계획한 증거가 이거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건 너무 참혹한데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도저히 장 씨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장 씨가 출소를 해서 자신과 동생을 찾아올까봐 벌써부터 너무 두렵고 치가 떨린다고 했죠. 자, 그럼 법적인 판단과 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 발생 직후에 장 씨는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총포 도검 화약류 위반 혐의로도 송치가 됩니다. 검찰로서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아내를 일본도로 2번이나 찌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해 2022년 2월에 1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 씨가 내뱉은 말이 좀 황당했는데 재판을 하던 도중에 장인어른, 그러니까 죽은 A씨의 친정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이 그때 저를 좀 뜯어 말리지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이게 눈앞에서 참혹하게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 아버지는 분명 오히려 내가 그걸 막지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과 후회 속에서 사실 텐데요. 아니, 근데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누구 때문이냐고요? 장 씨는 여전히 모든 게 처음부터 아내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글쎄요, 그가 과연 이 살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는 이 재판에서 불우한 유년 생활을 들먹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왜 나와?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의 최대 목표였는데 아내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그 목표가 깨졌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모든 건 남 탓이라는 아주 뻔뻔한 태도입니다. 장 씨는요, 이 모든 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A씨와 A씨의 친정아버지가 이 집에 들어간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분이요. 이전만 보더라도 이미 그가 집에 들어서기 전부터, 아니면 훨씬 그 이전부터 살인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계속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때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이걸 무시했고 또 그러면서 아버지 쪽으로 아빠 저기 칼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찔렀다는 주장.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주장과 변론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종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했죠. 장 씨의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다 양형의 이유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받아들여졌다는 건 A씨의 사망 이유가 그녀의 외도 때문이고 그녀가 장 씨를 자극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판결에 유족들은 분노했죠. 근데 이때 재판부가 한 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남기는데요. 이건 해석에 좀 여러 가지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유족들이 나서서 이 피고인의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더 하도록 자극하는 걸 삼가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아이들이 너무 미워하게 만들진 말아라 라는 건데 왜 미워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도 일본도를 꺼내놓고 아내의 목숨을 위협하던 장 씨. 근데 친정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내장이 쏟아질 만큼 그녀를 잔혹하게 찔러버린 냉혈한 딸들이 그를 용서하거나 이해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혹시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 판사님들이 평생 가정폭력을 한 번도 겪어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그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20년 형도 너무 많다면서 장 씨는 항소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이 그때 열렸죠. 결과는 다시 한번 징역 20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딸 비양이 남긴 글 일부를 소개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을 당시 이 장 씨가 어릴 적 부모 이혼 등으로 정서불안이 있고 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서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서 사람인 겁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고 살인을 저지르면 그건 그냥 짐승인 거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